네, 회귀라고 쓰면 이걸 저희가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다음에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뭐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수치 예측, 이거는 분류, 클래스 예측인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범주형 예측,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범주 예측, 뭐 용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이게 수치 예측이냐 범주 예측이냐는 우리 y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x1부터 쭉 x 뭐 10까지 있고 여기 마지막에 y가 있죠. 여기에 만약에 내가 매출액을 예측하는 거다. 뭐 100, 120, 130, 115, 뭐 이런 식으로 y값이 이렇게 숫자를 예측하는 거죠. 이걸 저희가 회귀, 리그레션, 수치 예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이 y값이 이런 게 아니라 뭐 0, 1, 0, 1, 둘 중에 하나, 혹은 이걸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셋 중에 하나, 0이냐, 1이냐, 2냐, 뭐 10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클래스, 범주를 예측하는 걸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저희가 범주 예측, 이거는 결국 y값이 범주형이냐 수치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 나중에 머신러닝 하다 보면 범주형 데이터냐 수치형 데이터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주형이냐 수치형이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X도 마찬가지예요. X도 여기에 범주형,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게 들어있느냐, 아니면 120, 115 이런 숫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전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X와 Y가 있는데 X가 인풋이고 Y는 우리가 정답이죠.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들이라고 얘기하죠. X들. 그럴 때 X가 수치형이냐 각각이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가 중요합니다. 왜? 전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Y도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가 중요합니다. 왜? 수치형이면 수치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범주형이면 범주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 자체가 달라요. 알고리즘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중요한 분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왜 수치를 굳이 미그레이션이라고 부르냐면, 예전 통계학에서 배우셨겠지만 우리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회귀 분석이 원래 전통적으로 처음에 만든 사람이 숫자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냥 우리가 회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회귀하고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회귀가 원래 숫자를 예측하는 거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회귀라는 뜻은 알고리즘의 이름이었으나 우리가 수치 예측하는 거에 대명사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리그레이션이냐 클래시피케이션이냐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혹시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분류할 때도 리그레이션 계열이냐 트리 계열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리그레이션 계열이냐 트리 계열이냐.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리니어 리그레이션, 뭐 SVM, 뭐 리치, 뭐 라쏘 막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리그레이션 계열이냐. 트리 계열은 뭐냐면 뭐 디시전 트리, 많이 들어보셨을 뭐 랜덤 포레스트, XG 부스트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리그레이션 계열은 이렇게 좌표 평면의 데이터가 있으면 리그레이션 이 회기식 그어가지고 이 선을 어떻게 그을 거냐 이거 가지고 알고리즘을 발전시킨 거고, 트리 계열은 너 날개 몇 개야, 뭐 날개 있어, 다리 몇 개야, 이런 우리 스무고개 하듯이 이렇게 내려가서 하는 이런 거를 베이스로 만든 아이가 트리 계열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는데, 이때도 리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때 리그레이션은 알고리즘의 종류예요. 쇄기 분석이라는. 그래서 똑같은 용어를 쓰지만 알고리즘을 나눌 때 리그레이션 계열이냐 트리 계열이냐 이런 용어와 앞에서 우리가 뭘 할지를 나눌 때 리그레이션을 할 거냐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냐, 이때의 용어가 리그레이션이라는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요거를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선형회귀, 네, 이런 거 배울 거고요. 선형회귀.
그 다음에 결정 트리, 이게 트리죠, 트리. 예, 20곡의 같은 트리 계열 2개를 배운 다음에 여러 가지를 모아서 만든 앙상블 뭐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가장 유명한 랜덤 포레스트, 엑스지부스트. 거의 요즘 머신러닝에서는 얘네들이 대세라고 보시면 돼요. 딥러닝 제외하고,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리그레션 계열이죠. 회기선의 무한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뒤로 가서 차원 축소, 그 다음에 군집, 요게 비지도 학습이죠. 군집.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 조금 배울 건데, 요즘은 텍스트 분석이 머신러닝 쪽에서 거의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관계를 앞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딥러닝에서 나온 알고리즘들 중에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있어요. 버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걔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천하통일을 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번에도 저희가 버트로 그 아까 그 기업에서 한 거 했는데 너무 잘해요. 버트가. 네, 그래서 요 전통적인 머신러닝 하는 요 방법을 배우긴 배울 건데 실질적으로는 다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 개념이 알아야 이걸 가지고 버트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쭉 6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AI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 여기 보다시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입니다. 인공지능, 말 그대로 인공지능인데 이거를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정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계. 딱 요 문장이 적당한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이미지가 양품인지 불량인지, 개인지 고양인지, 저기 들어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런 갖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우리가 AI라고 부르고, AI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IoT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oT의 핵심은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을 해서 그 기계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oT끼리 서로 통칭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 거를 직접 액션까지 취하는 것까지입니다. 액션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데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과 데이터 과학이라는 용어를 좀 우리가 섞어서 쓰고 있는데 뭐 학문적인 건 아니고 굳이 나누자면 데이터 과학이 데이터 분석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자르고 붙이고 차트 그리고 뭔가를 해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인사이트를 끌어낸다면 저희가 그걸 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렇게 부르는 건 이제 그걸 하는 기술적인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뭐냐면 어널리틱스,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뭐냐면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그 많은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사람이 잘 도출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프로모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매출이 늘어나는데 5번 이상 하면은 별로 안 늘어나더라. 그러면 우리는 내년엔 프로모션 5번만 해야 되겠네? 예산 더 쓸 필요 없네? 뭐 이런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거죠. 여러 가지 차트를 보고 사람들이 이런 시간대는 일로 주로 가는데 이 시간에는 일로 주로 가네?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 광고판을 설치해야 되겠네? 라든가. 뭐 예전에 우리 그 유명한 그 마트에서 기저귀하고 맥주를 같이 놓으면 잘 팔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토요일 주말 저녁 시간에는 기저귀하고 그 맥주가 같이 잘 팔리네? 그러면 얘네들을 같이 진행하면 되네? 뭐 이런 뭔가 데이터를 보고 인사이트를 사람들이 발굴해내면 이걸 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여기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것까지 하고 기계가 의사결정까지 해서 여기에 의사결정을 하려면 머신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필연적으로 들어와야 되죠. 의사결정까지 해서 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그걸 사람한테 줘서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얘는 양품이네? 그러면 통과시켜.
얘는 불량품이네 이쪽으로 빼가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는데 지나가는데 우리가 에너지가 더 필요하네, 밸브 더 열어, 뭐 에너지 이제 없어도 되네, 밸브 잠가, 뭐 이런 액션까지 취하고, 그거에 대해 요 정도 한 달에 요 정도 그 가스가 지나갔으니까 청구를 해, 결제를 해, 이런 걸 사람이 손을 안 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의사결정도 하고 액션까지 취하게 하면 저희가 데이터 과학을 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필연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기법이라는 게, 우리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AI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계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액션까지 취하도록 나중에 하죠. 그러면 AI를 나눠보면 이 큰 범주 안에 AI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는 굳이 나누자면 이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머신러닝. 그럼 이 바깥에도 뭔가 있잖아요. 바깥에. 요 바깥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굳이 나누자면 룰 베이스드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룰 베이스드 익스퍼트 시스템. 얘도 AI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 우리가 머신러닝을 많이 쓸 것 같지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10년, 20년. 네. 여전히 룰 베이스드 익스퍼트 시스템이 많이 쓰여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얘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남자냐 여자냐를 구별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뭐 양품이냐 불량품이냐, 이런 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 들어오는 사람이 머리가 길면 여자야, 이렇게. 근데 머리가 긴 애들 중에서도 뭐 치마를 입었으면 여자고 바지를 입었으면 남자야. 근데 바지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는 여자야. 이런 입후문을 어마어마하게 달아요. 이것도 다 기계입니다.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들어오면 얘는 남자야, 얘는 여자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룰 베이스, 룰을 기반으로 하는, 그럼 뒤에 익스퍼트 시스템을 왜 붙였냐면, 이 결정을, 규칙 기반이잖아요, 지금. 이 규칙을 누가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규칙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만이. 우리 남자, 여자니까 우리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그림 보고 알려면 그 라인에 최소 뭐 10년, 20년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스크래치, 요 정도는 괜찮아, 양품. 이거 조금 많이 났는데 이건 안 돼, 불량. 뭐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그 결정을 하는 규칙을 정해주는 사람이 전문가죠. 그 전문가들이 준 규칙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룰 베이스드 익스퍼트 시스템. 그러면 기존에 충분히 우리가 이걸 다 쓰고 있었고, 이게 무식해 보이지만 이 입후문이 막 수십 개 달립니다. 무식해 보이지만 얘 여전히 잘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또 이걸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머신러닝은 뭐냐면, 머신러닝은 이 규칙을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영역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그림을 보고 개인지 고양인지 맞추는, 우리가 AI를 만들려고 해요. 딱 그림을 보고 옛날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룰을 정해줘야 돼요. 자, 귀가 요만큼 뾰족하면 개야, 꼬리가 요 정도 되면 고양이야. 이거를 규칙을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알죠.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규칙을 말해줘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규칙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냐면, 머신러닝이라는 게 그때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기계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규칙을 기계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는 알려줘. 그러면 기계가 그 개인지 고양인지 알려준 거를 기반으로 규칙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규칙이 뭐야? 라고 기계한테 물어보면 기계가 규칙은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블랙박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규칙은 모릅니다. 너무 복잡해. 그런데 그 규칙을 기반으로 걔가 개인지 고양인지는 알 수 있는. 그럼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이것만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주고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데이터들로부터 기계가 패턴을 찾아서, 패턴을 찾는다는 건 규칙을 찾는다는 거죠.
규칙을 찾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걸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머신러닝. 이 찾아가는 과정을 저희가 학습이라는 용어를 쓰고 러닝이라는 용어를 쓰죠. 기계가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뭘 학습하는 거냐? 요 규칙을 사람이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기계 보고 찾아라. 그래서 예전 우리 컴퓨터는 그림 줘도 사람은 너무나 0.1초 만에 할 수 있는 개인지 고양인지 알아맞추는 거를 기계는 못했었죠. 그래서 그런 못하던 분야를 머신러닝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머신러닝이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규칙을 찾는 방법이 너무 계속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 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더 궁금하면 질문을 주시면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너무 늘어지면 이제 끝도 없으니까 저희가 어디까지 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이런 규칙을 찾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까지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사람이 결정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결정해줘야 돼요. X1으로 뭘 쓸까? X값으로 뭘 쓸까는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냥 픽셀을 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프로모션 횟수, 뭐 프로모션 시기, 그다음에 뭐 생산량, 뭐 소비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풋 값은 사람이 결정해요. 그러면 이러할 때 매출이 얼마가 될까도 우리가 결정을 해주죠. 값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이 X가 이렇고 이럴 때는 100이야. 이럴 때는 110이야. 이거를 기계가 학습을 해서 나중에 자 그러면 미래에 이렇게 될 때는 얼마게? 요거를 기계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제가 차트 그리고 뭐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수학 조금 배우셨겠지만 우리 앞에서 그 수학을 그냥 뭐 수학으로 하니까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수학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수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X1과 X2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렇게 뿌리고 연에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요선을 딱 찾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딱 들어왔을 때 여기다가 아무데나 뿌려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네? 그럼 이거보다 낫네? 그럼 넌 세모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을 찾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선을 찾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걸 저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뭐냐면 머신러닝이 규칙을 찾는 과정이고 그 규칙을 찾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걸 저희가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규칙을 찾는 방법. 그러면 규칙을 찾는 방법이 왜 이렇게 다양해? 제일 좋은 거 한 가지만 쓰면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돼. 왜냐하면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이렇게 찾는 게 좋고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이렇게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분포가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럴 땐 이게 좋고 저럴 땐 저게 좋습니다. 이게 머신러닝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이 좋을까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좋은 놈이 웬만한 거 다 잘해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웬만한 건 거의 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그러면 머신러닝의 알고리즘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차차 배울 건데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는 인간의 뇌를 본떠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인간의 뇌를 본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가 뇌과학자가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본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얘가 어떤 개념이냐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x1, x2를 집어넣으면 y를 예측하는 회기식이죠? 회기식인데 이거를 레이어를 멀티 레이어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얘를 예측하고 또 얘네들이 또 얘를 예측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이걸 여러 개 쌓았어요. 여러 개. 그랬더니 기존에 못하는 것들이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원래 뉴럴 네트워크 이랬는데 이 레이어를 여러 개 쌓으니까 결국 깊이 쌓으니까 잘하네. 그래서 우리가 딥이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그 딥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DN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존에 못하던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머신러닝 중에서도 앞에 딥을 따와서 딥러닝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딥러닝이다. 그럼 딥러닝은 범위로 보면 굳이 범위로 보면 여기에 있는 거죠. AI 안에는 머신러닝과 룰 베이스드 익스퍼트 시스템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는 여러 가지 규칙을 찾는 방법들이 존재할 텐데 그걸 저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그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가 딥러닝입니다. 그런데 딥러닝이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이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AI 이꼴 딥러닝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건 아닙니다. 이런 계통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딥러닝이 만병통치약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수치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머신러닝으로 충분합니다.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계산량이 너무 많고 거의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다 때려놓고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언제 자라냐면 처음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이미지였어요. 이미지를 기존의 머신러닝으로는 잘 안 됐거든요. 이미지를 너무 잘하기 시작하고 요즘에 또 그 힘을 내는 게 텍스트.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우리가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잘 못하던 것들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딥러닝이 해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고 얘가 이런 쪽에서 여전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알파고, 바둑 두는 애들 이런 것도 다 이런 쪽이죠. 근데 여전히 그 산업계에서 있는 수치 데이터에서는 굳이 딥러닝을 쓸 필요가 없고 계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은 어쩔 때는 딥러닝이 더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이런 얘기들을 쭉 드렸어요.